바로 읽는 한국어 5. 제1과 과학과 발명. 고장난 기계를 힘껏 두들기면 고쳐질까? 예전에만 해도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충격을 가하는 일이 흔했다. 그렇게 하면 종종 정상으로 돌아오고는 했는데 한 전자기기 관련 전문가는 이와 같은 행동이 일정 부분 과학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과거의 전자기기 안에는 작은 부품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가하면 끊어졌던 부품이 다시 연결되거나 먼지가 떨어지면서 오작동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죠. 이러한 원리는 현재에도 고장난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기계를 두들기면 끊어졌던 연결이 외부 충격에 의해 잠시나마 복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기계에는 복잡한 전자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어 더 큰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들기는 것은 위험하다. 두들기기보다는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고장난 기계를 두들겨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전에만 해도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충격을 가하는 일이 흔했다. 그렇게 하면 종종 정상으로 돌아오고는 했는데 한 전자기기 관련 전문가는 이와 같은 행동이 일정 부분 과학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과거의 전자기기 안에는 작은 부품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가하면 끊어졌던 부품이 다시 연결되거나 먼지가 떨어지면서 오작동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죠. 이러한 원리는 현재에도 고장난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기계를 두들기면 끊어졌던 연결이 외부 충격에 의해 잠시나마 복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기계에는 복잡한 전자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어 더 큰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들기는 것은 위험하다. 두들기기보다는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고장난 기계를 두들겨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제1과 과학과 발명. 도파민의 비밀. 도파민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의욕, 행복, 기억, 운동 조절 등 뇌기능의 다방면으로 관여한다. 도파민은 인간을 흥분시켜 인간이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는 호르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도파민이 결핍되면 무엇을 해도 금방 질리고 쉽게 귀찮아지며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도파민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렵고 복잡한 일을 힘겹게 해결해냈을 때 분비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산행보다 극도의 주의력이 필요한 암벽 등반의 경우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남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험한 암벽에 올랐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파민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하여 일의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도파민의 성질을 이용하여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경기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한 다음 점진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경기에서 이기는 순간 분비되는 도파민이 다시 승리하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도파민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한다. 도파민의 분비가 과다하면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생기며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 경우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운동장애를 일으켜 파킨슨병을 유발한다. 이처럼 도파민은 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문제가 있지만 적절하게 분비될 경우
삶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도파민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의욕, 행복, 기억, 운동 조절 등 뇌 기능의 다방면으로 관여한다. 도파민은 인간을 흥분시켜 인간이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는 호르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도파민이 결핍되면 무엇을 해도 금방 질리고 쉽게 귀찮아지며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도파민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렵고 복잡한 일을 힘겹게 해결해냈을 때 분비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산행보다 극도의 주의력이 필요한 암벽 등반의 경우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남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험한 암벽에 올랐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파민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하여 일에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도파민의 성질을 이용하여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경기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한 다음 점진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경기에서 이기는 순간 분비되는 도파민이 다시 승리하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도파민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한다. 도파민의 분비가 과다하면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생기며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 경우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운동장애를 일으켜 파킨슨병을 유발한다. 이처럼 도파민은 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문제가 있지만 적절하게 분비될 경우 삶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다. 제1과 과학과 발명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역전, 발명 효심이 만들어낸 가볍고 편리한 종이 쇼핑백. 어느 마을에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다. 어머니는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소년은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했다. 어느 날 소년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종이를 접어서 가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졌다.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은 이렇게 우연히 탄생된 것이다. 이후 종이 쇼핑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소년의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때가 1887년이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티루엘로, 그는 종이 쇼핑백의 발명가로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만든 물건 하나가 소년의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발명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만든 밴디형 반창고. 딕스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외과 치료용 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요리를 할 때 칼에 손을 베이거나 뜨거운 음식에 손을 대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붕대와 반창고를 사용해 아내의 손을 치료해주고는 하였다. 그런 그는 자신이 출장이라도 떠나면 아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노심초사했다. 아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밴드형 반창고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거지와 한쪽 면이 끈끈한 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반창고를 발명하였다. 아내는 이 발명품 덕분에 혼자 있을 때 손을 다치더라도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딕슨의 밴드형 반창고는 1920년에 상품으로 출시되자마자 날개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이로 인해 딕슨은 회사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고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딸을 위해 만든 주름 빨대. 한 음료 상점에서
프리드먼은 자신의 딸이 고든 빨대로 밀크쉐이크를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린 딸에게는 탁자가 너무 높아서 빨대 끝이 입에 쉽게 닿지 않았다. 한참 애를 쓰던 딸은 빨대를 구부려 보았으나 이번에는 음료가 막혀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프리드먼은 빨대를 구부려도 음료가 잘 나오도록 빨대에 주름을 넣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빨대 안에 나사를 넣고 나사 홈을 따라가며 치실을 감아 주름을 만들었다. 주름 빨대가 최초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주름 빨대로 딸은 한결 수월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었다. 1937년 프리드먼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후 회사를 설립하여 주름 빨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주름 빨대의 독특한 기능성은 병원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주름 빨대를 이용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누워서도 음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 회사는 매년 50억 개의 주름 빨대를 생산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휴심이 만들어낸 가볍고 편리한 종이 쇼핑백. 어느 마을에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다. 어머니는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소년은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했다. 어느 날 소년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종이를 접어서 가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졌다.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은 이렇게 우연히 탄생된 것이다. 이후 종이 쇼핑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소년의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때가 1887년이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러. 그는 종이 쇼핑백의 발명가로 기록되어 있다. 어머니를 돕겠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만든 물건 하나가 소년의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발명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만든 밴드형 반창고. 딕스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외과 치료용 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요리를 할 때 칼에 손을 베이거나 뜨거운 음식에 손을 대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붕대와 반창고를 사용해 아내의 손을 치료해주고는 하였다. 그런 그는 자신이 출장이라도 떠나면 아내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노심초사했다. 아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밴드형 반창고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거즈와 한쪽 면이 끈끈한 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반창고를 발명하였다. 아내는 이 발명품 덕분에 혼자 있을 때 손을 다치더라도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딕슨의 밴드형 반창고는 1920년에 상품으로 출시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이로 인해 딕슨은 회사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고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딸을 위해 만든 주름 빨대. 한 음료 상점에서 프리드먼은 자신의 딸이 고든 빨대로 밀크쉐이크를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린 딸에게는 탁자가 너무 높아서 빨대 끝이 쉽게 닿지 않았다. 한참 애를 쓰던 딸은 빨대를 구부려 보았으나 이번에는 음료가 막혀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프리드먼은 빨대를 구부려도 음료가 잘 나오도록 빨대에 주름을 넣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빨대 안에 나사를 넣고 나사 홈을 따라가며 치실을 감아 주름을 만들었다. 주름 빨대가 최초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주름 빨대로 딸은 한결 수월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었다. 1937년 프리드먼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후 회사를 설립하여 주름 빨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주름 빨대의 독특한 기능성은 병원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주름 빨대를 이용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누워서도 음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 회사는 매년 50억 개의 주름 빨대를 생산하고 있다. 제1과
과학과 발명. 더 읽어봅시다. 커피의 탄생. 최초의 커피. 최초의 커피와 관련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으나 6, 7세기경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목동 칼디가 발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성실한 목동이었던 칼디는 염소들의 습관과 즐겨 먹는 목초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살폈다. 어느 날 칼디는 염소들이 이상하게 생긴 붉은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열매에 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컷 먹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붉은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날뛰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칼디는 염소들이 먹은 열매를 따서 집으로 돌아와 물에 끓인 후 마셔보았다. 그 순간 칼디는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 커피의 열매였다. 한국에서 발명된 커피 믹스. 커피 믹스는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커피 화이트너를 섞어서 1회분씩 포장하여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도록 한 커피 제품이다. 이것은 1976년에 한국의 동서식품에서 처음 개발하였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팩에 담긴 커피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서식품은 대도시 지역에는 팩에 담긴 커피를 공급하고 그 외 지방에는 주로 스틱 제품을 공급하였다. 동서식품은 1991년까지 수작업으로 커피를 생산하였으나 스틱 커피 수요의 증가에 따라 스틱 제품 포장 설비 기계도 개발하였다.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가 세계적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1990년대 말에는 세계 시장에서 커피 믹스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최초의 커피. 최초의 커피와 관련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으나 6, 7세기경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목동 칼디가 발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성실한 목동이었던 칼디는 염소들의 습관과 즐겨 먹는 목초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살폈다. 어느 날 칼디는 염소들이 이상하게 생긴 붉은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열매에 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컷 먹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붉은 열매를 먹은 염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날뛰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칼디는 염소들이 먹은 열매를 따서 집으로 돌아와 물에 끓인 후 마셔보았다. 그 순간 칼디는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 커피의 열매였다. 한국에서 발명된 커피 믹스. 커피 믹스는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커피 화이트너를 섞어서 1회분씩 포장하여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도록 한 커피 제품이다. 이것은 1976년에 한국의 동서식품에서 처음 개발하였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팩에 담긴 커피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서식품은 대도시 지역에는 팩에 담긴 커피를 공급하고 그 외 지방에는 주로 스틱 제품을 공급하였다. 동서식품은 1991년까지 수작업으로 커피를 생산하였으나 스틱 커피 수요의 증가에 따라 스틱 제품 포장 설비 기계도 개발하였다.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가 세계적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1990년대 말에는 세계 시장에서 커피 믹스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제2과 삶과 죽음. 죽음을 상징하는 색. 죽음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나타난다. 서양에서는 어두운 밤을 죽음과 연상시켜 검은색을 상복의 색으로 사용한다.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종족들은 만물이 불에 타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곤정을 사후세계의 상징색으로 여겼는데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얼굴이나 알몸에 검은 흑칠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더불어 죽는다는 뜻에서
남은 가족들은 온몸에 검은 흙을 칠하였다. 서양에서 검정색을 죽음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흰색을 죽음의 상징색으로 생각한다. 흰색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죽음을 생명의 끝으로 인식한 반면 한국에서는 저승을 이승에서 연결된 세계로 보아왔다. 즉, 죽음을 돌아가시다로 표현하는 것처럼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흰색은 어느 색보다 밝은 색으로 흰색의 상복을 입음으로써 죽은 자의 저승길을 밝히고 좋은 세계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나타난다. 서양에서는 어두운 밤을 죽음과 연상시켜 검은색을 상복의 색으로 사용한다.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종족들은 만물이 불에 타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검정을 사후세계의 상징색으로 여겼는데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얼굴이나 알몸에 검은 흑칠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더불어 죽는다는 뜻에서 남은 가족들은 온몸에 검은 흙을 칠하였다. 서양에서 검정색을 죽음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흰색을 죽음의 상징색으로 생각한다. 흰색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죽음을 생명의 끝으로 인식한 반면 한국에서는 저승을 이승에서 연결된 세계로 보아왔다. 즉, 죽음을 돌아가시다로 표현하는 것처럼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흰색은 어느 색보다 밝은 색으로 흰색의 상복을 입음으로써 죽은 자의 저승길을 밝히고 좋은 세계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제2과 삶과 죽음, 삶을 바꾸는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죽음은 역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함을 두 지역에 설치해두고 기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한쪽에는 기부단체가 있는 곳까지 걸으면서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배치해 놓았다. 포스터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임종을 맞는 이상적인 죽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포스터를 배치해 놓지 않았다. 조건이 비슷한 두 지역에서 기부 캠페인을 벌인 결과 포스터가 놓인 곳에서 모금된 기부금은 그렇지 않은 곳의 4배 이상이었다. 또한 앞으로도 기부를 하겠냐는 향후 기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포스터가 놓인 곳에서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조금 더 관대해지게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한다. 현재의 삶만을 생각했을 때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지만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하며 그 각오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것은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죽음은 역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함을 두 지역에 설치해두고 기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한쪽에는 기부단체가 있는 곳까지 걸으면서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배치해 놓았다. 포스터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임종을 맞는 이상적인 죽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포스터를 배치해 놓지 않았다. 조건이 비슷한 두 지역에서 기부 캠페인을 벌인 결과 포스터가 놓인 곳에서 모금된 기부금은 그렇지 않은 곳의 4배 이상이었다. 또한 앞으로도 기부를 하겠냐는 향후 기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포스터가 놓인 곳에서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조금 더 관대해지게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한다. 현재의 삶만을 생각했을 때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지만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하며 그 각오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것은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과 삶과 죽음. 그리운 아버지를 다시 만난 곳, 지리산. 아버지는 산을 좋아하는 분이셨다. 젊었을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을 하셨고, 그런 아버지께 산은 언제나 좋은 친구였다. 그러나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면서 가정과 일에 매여 한동안 산에 오르지 못하셨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던 아버지는 작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다. 수술과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계속하실 수 없게 되자 결국 퇴직을 하셨다. 그 후 요양을 하시던 아버지는 수술 후 체력 회복에 가장 좋은 운동은 등산이라며 집 근처 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하셨다. 등산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나는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등산? 힘들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너도 함께 가보자꾸나. 아버지의 기대에 찬 눈을 보고도 나는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다. 죄송한데요, 아버지. 요즘 일이 바빠서 주말엔 좀 쉬고 싶어요. 약속도 있고요. 아버지께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편찮으셨던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이라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뒤에도 등산할 마음은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던 중 아버지는 암이 재발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 퇴원하시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등산. 산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등산은 인생 같아서 말이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처럼 산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잖아. 그리고 힘들게 걸어 정상에 도착하면 그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 그러고 보니까 가을 지리산이 보고 싶구나. 퇴원하면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아버지, 그땐 저도 같이 갈게요.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시기만 하면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태어난 척했지만 사실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출근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아, 아버지가 지리산에 가고 싶어 하셨었지.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을까? 나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가을 지리산의 전경이 궁금하여 이틀의 여정을 잡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집을 나섰다. 산 입구에 도착하니 지리산의 위용은 생각보다 대단했다. 이래서 아버지가 오고 싶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산행을 시작했다. 입구에서 꽤 걸어 들어가 깊은 산으로 들어서니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져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힘겹게 걷고 있자니 수술과 치료를 묵묵히 견디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병마와의 사투 중에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지리산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를 위해서 정상까지 꼭 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빗물에 젖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고 겨우 숙소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에는 일찍 눈이 떠졌다. 전날 비가 왔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1시간여를 걸어 올라가니 정상이었다. 정상에 앉아 있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 초입에 들어선 지리산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아버지께 말로만 들었던 산 중턱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겹겹의 아름다운 지리산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깊게 호흡을 하며 그 장관을 보고 있으니 슬픔과 그리움으로 맺힌 가슴의 응어리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래서 저를 지리산으로 보내셨군요.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절대로 오를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 정상에 올라서서 보니 산은 나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 삶을 향한 희망을 얻게 되었다.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지리산을 뒤로 한 채 내려오는 발걸음에는 새 힘이 실려 있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아버지는 산을 좋아하는 분이셨다. 젊었을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을 하셨고, 그런 아버지께 산은 언제나 좋은 친구였다. 그러나 결혼 후 가정을 꾸리면서 가정과 일에 매여 한동안 산에 오르지 못하셨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던 아버지는 작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다. 수술과 치료 때문에 더 이상 일을 계속하실 수 없게 되자 결국 퇴직을 하셨다. 그 후 요양을 하시던 아버지는 수술 후 체력 회복에 가장 좋은 운동은 등산이라며 집 근처 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하셨다. 등산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나는 아버지께 여쭤보았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등산? 힘들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너도 함께 가보자꾸나. 아버지의 기대에 찬 눈을 보고도 나는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다. 죄송한데요, 아버지. 요즘 일이 바빠서 주말엔 좀 쉬고 싶어요. 약속도 있고요. 아버지께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편찮으셨던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이라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뒤에도 등산할 마음은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던 중 아버지는 암이 재발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 퇴원하시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등산. 산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등산은 인생 같아서 말이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처럼 산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잖아. 그리고 힘들게 걸어 정상에 도착하면 그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야.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 그러고 보니까 가을 지리산이 보고 싶구나. 퇴원하면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아버지, 그땐 저도 같이 갈게요.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시기만 하면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좀처럼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집에서는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출근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아,
아버지가 지리산에 가고 싶어 하셨었지?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을까? 나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가을 지리산의 전경이 궁금하여 이틀의 여정을 잡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집을 나섰다. 산 입구에 도착하니 지리산의 위용은 생각보다 대단했다. 이래서 아버지가 오고 싶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산행을 시작했다. 입구에서 꽤 걸어 들어가 깊은 산으로 들어서니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져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힘겹게 걷고 있자니 수술과 치료를 묵묵히 견디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병마와의 사투 중에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지리산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를 위해서 정상까지 꼭 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빗물에 젖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고 겨우 숙소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에는 일찍 눈이 떠졌다. 전날 비가 왔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1시간여를 걸어 올라가니 정상이었다. 정상에 앉아 있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 초입에 들어선 지리산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아버지께 말로만 들었던 산 중턱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겹겹의 아름다운 지리산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깊게 호흡을 하며 그 장관을 보고 있으니 슬픔과 그리움으로 맺힌 가슴의 응어리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래서 저를 지리산으로 보내셨군요.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절대로 오를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 정상에 올라서서 보니 산은 나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 삶을 향한 희망을 얻게 되었다.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지리산을 뒤로 한 채 내려오는 발걸음에는 새 힘이 실려 있었다. 제2과 삶과 죽음. 더 읽어봅시다. 저승길과 노잣돈. 한국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즉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갈 때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넌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이 긴 여행길에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살아있는 이들이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돈을 챙기듯 죽은 이에게 노잣돈을 챙겨주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입 안에 쌀이나 동전을 넣기도 하고 관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다. 이때에는 진짜 돈을 넣는 경우도 있고 지전이라고 불리는 가짜 종이돈을 넣기도 했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제사 때에도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나들이에 필요하다 하여 상에 노잣돈을 얹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신화에서는 죽음을 스틱스 강을 건넌다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죽은 이가 그 강을 건너려면 뱃삭시 필요하다고 믿어 동전 2잎을 죽은 이의 눈 위에 올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한국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즉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갈 때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넌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이 긴 여행길에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살아있는 이들이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돈을 챙기듯 죽은 이에게 노잣돈을 챙겨주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입안에 쌀이나 동전을 넣기도 하고 관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다. 이때에는 진짜 돈을 넣는 경우도 있고 지전이라고 불리는 가짜 종이돈을 넣기도 했다. 또한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제사 때에도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나들이에 필요하다 하여 상에 노잣돈을 얹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신화에서는 죽음을 스틱스 강을 건넌다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주군이가 그 강을 건너려면 뱃삭시 필요하다고 믿어 동전 2잎을 주군이의 눈 위에 올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제3과 인물 세종의 정신을 기리다. 한국에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세종대왕 상에 대해 아냐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며 모른다고 하거나 어떤 한글 관련 단체나 글짓기 대회에서 주는 상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세종대왕상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국제적인 상으로 정식 이름은 세종대왕 문해상이다.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다. 조선의 제4대왕이었던 세종대왕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방 강화에도 힘써 영토 확장을 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세웠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를 몰라 겪게 되는 고충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인 한글을 만들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려 1989년 6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였고 1990년에 인도의 과학단체에 처음 수여하였다. 세종대왕 문해상 수여 대상은 문맹 퇴치를 위하여 기여한 전 세계의 개인, 단체, 기관으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에 대해 아냐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며 모른다고 하거나 어떤 한글 관련 단체나 글짓기 대회에서 주는 상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세종대왕상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국제적인 상으로 정식 이름은 세종대왕 문해상이다.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다. 조선의 제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방 강화에도 힘써 영토 확장을 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세웠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를 몰라 겪게 되는 고충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인 한글을 만들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한글 창제에 담긴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려 1989년 6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였고 1990년에 인도의 과학단체에 처음 수여하였다. 세종대왕 문해상 수여 대상은 문맹 퇴치를 위하여 기여한 전 세계의 개인, 단체, 기관으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제3과 인물 내 이름은 프라다. 보통병사처럼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브랜드 중에는 창업자나 디자이너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이 유독 많다. 브랜드 개념이 없었던 산업화 초창기에는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창업자의 가치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며 브랜드 고유의 분위기를 고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창업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미우미우는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의 이름인 미우치아 프라다에서 따온 것이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인 미우치아 프라다는 다른 디자이너와는 달리 남성적인 디자인을 선보였고 당시 패션업계에서는 쉽게 택하지 않았던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선호하였다. 이 독특한 스타일은 프라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그녀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로 자리 잡게 하였다.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월트 디즈니 역시 창업자의 이름이다. 월트 디즈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등 수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하여 캐릭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 장본인이다. 그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 꿈의 세계를 현실로 실현시켜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월트 디즈니는 캐릭터 산업의 뛰어난 경영자이자 애니메이션 연출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보통 명사처럼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브랜드 중에는 창업자나 디자이너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이 유독 많다. 브랜드 개념이 없었던 산업화 초창기에는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창업자의 가치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며 브랜드 고유의 분위기를 고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창업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미우미우는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의 이름인 미우치아 프라다에서 따온 것이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인 미우치아 프라다는 다른 디자이너와는 달리 남성적인 디자인을 선보였고 당시 패션 업계에서는 쉽게 택하지 않았던 실용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선호하였다. 이 독특한 스타일은 프라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그녀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로 자리잡게 하였다.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월트 디즈니 역시 창업자의 이름이다. 월트 디즈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등 수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하여 캐릭터 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 장본인이다. 그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 꿈의 세계를 현실로 실현시켜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월트 디즈니는 캐릭터 산업의 뛰어난 경영자이자 애니메이션 연출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제3과 인물 화폐 속의 인물 화폐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여러 국가의 화폐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각국의 화폐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역사상 훌륭한 업적을 쌓은 위인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지폐 1,000원권과 5,000원권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이황과 이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10,000원권에는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가장 늦게 발행된 50,000원권에는 조선시대의 화가이며 문인이었던 신사임당이 있다. 이와 같이 학문과 예술성이 뛰어난 인물들을 화폐의 모델로 지정한 것은 한국인이 철학적 사유와 멋을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지폐에는 다양한 이력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10,000엔짜리 지폐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계몽 사상가가 그려져 있다. 그는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급성장을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5,000엔짜리 지폐에는 일본 근대 소설의 대표적인 여성 문인이, 1,000엔짜리 지폐에는 의학 연구자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각 분야에서 일본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통해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일본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모든 화폐에 동일한 인물을 그려넣은 나라도 있다. 중국의 지폐 속 주인공은 오늘날의 중국을 세운 중국 최고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이다. 또한 인도는 독립운동 지도자 간디의 얼굴을, 베트남은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주도한 호찌민의 얼굴을 모든 지폐에 똑같이 그려넣어 사용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지폐의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영국 화폐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캐나다의 $20짜리 지폐,
호주의 5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뉴질랜드의 20달러짜리 지폐에도 영국 여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 세 나라가 모두 영국 연방으로 영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은 유로화로 통합되었으나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분야의 위인들을 화폐 도안에 활용했었다. 프랑스 화폐에는 문화예술가와 과학자 등 인류 문화에 이바지한 인물이 있었다. 50프랑짜리 지폐의 앞면에는 작가 생떼쥐페리의 얼굴을, 뒷면에는 생떼쥐페리의 작품 속 주인공인 어린 왕자 그림을 그려넣었다. 그 밖에도 프랑스 20프랑짜리 지폐에는 음악가 드뷔시, 200프랑 지폐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소인 에펠탑을 세운 건축가 에펠의 얼굴이 들어있었고, 가장 큰 단위인 500프랑 지폐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함께 받은 물리학자 퀴리 부부의 얼굴이 있었다. 또한 음악의 나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는 5,000실링짜리 지폐에 모차르트를 그려넣었다. 한편 미국 달러화에는 정치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1달러, 2달러, 5달러, 20달러, 50달러에는 역대 대통령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10달러, 100달러 지폐에는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과 과학자이며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나라의 기틀을 세웠기에 이들의 업적을 기려 화폐 속 인물로 선정하였다. 화폐는 한 나라의 상징이고 얼굴이다.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대적 가치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화폐의 인물이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화폐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여러 국가의 화폐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각국의 화폐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역사상 훌륭한 업적을 쌓은 위인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지폐 1,000원권과 5,000원권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이황과 이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만원권에는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가장 늦게 발행된 5만원권에는 조선시대의 화가이며 문인이었던 신사임당이 있다. 이와 같이 학문과 예술성이 뛰어난 인물들을 화폐의 모델로 지정한 것은 한국인이 철학적 사유와 멋을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지폐에는 다양한 이력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만엔짜리 지폐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계몽사상가가 그려져 있다. 그는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급성장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5,000엔짜리 지폐에는 일본 근대소설의 대표적인 여성 문인이, 1,000엔짜리 지폐에는 의학연구자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각 분야에서 일본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통해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일본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모든 화폐에 동일한 인물을 그려넣은 나라도 있다. 중국의 지폐 속 주인공은 오늘날의 중국을 세운 중국 최고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이다. 또한 인도는 독립운동 지도자 간디의 얼굴을, 베트남은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주도한 호찌민의 얼굴을 모든 지폐에 똑같이 그려넣어 사용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지폐의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엘리자베스 2세가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영국 화폐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캐나다의 20달러짜리 지폐, 호주의 5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뉴질랜드의 20달러짜리 지폐에도 영국 여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 세 나라가 모두 영국 연방으로 영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은 유로화로 통합되었으나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분야의 위인들을 화폐 도안에 활용했었다. 프랑스 화폐에는 문화예술가와 과학자 등 인류 문화에 이바지한 인물이 있었다.
50프랑짜리 지폐 앞면에는 작가 생텍쥐페리의 얼굴을, 뒷면에는 생텍쥐페리의 작품 속 주인공인 어린 왕자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 밖에도 프랑스 20프랑짜리 지폐에는 음악가 드뷔시, 200프랑 지폐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소인 에펠탑을 세운 건축가 에펠의 얼굴이 들어있었고, 가장 큰 단위인 500프랑 지폐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함께 받은 물리학자 퀴리 부부의 얼굴이 있었다. 또한 음악의 나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는 5,000실링짜리 지폐에 모차르트를 그려 넣었다. 한편 미국 달러화에는 정치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1달러, 2달러, 5달러, 20달러, 50달러에는 역대 대통령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10달러, 100달러 지폐에는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과 과학자이며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나라의 기틀을 세웠기에 이들의 업적을 기려 화폐 속 인물로 선정하였다. 화폐는 한 나라의 상징이고 얼굴이다.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대적 가치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화폐의 인물이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3과 인물. 더 읽어봅시다. 특별한 기록을 가진 인물 이야기. 9번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한 천재 율곡 이이. 조선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천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율곡 이이를 들 수 있다. 율곡 이이는 9번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한 인물이다. 한 번 급제하기도 쉽지 않은 시험에서 9번이나 급제한 것은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이는 16세기에 정치, 경제, 국방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며 조선시대 유학사상을 꽃피우게 한 인물로서 1972년 5,000원권 화폐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추리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는 미스테리, 범죄, 추리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지금까지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약 40억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이 되며 기네스북에 셰익스피어와 함께 전 시대, 전 장르를 통틀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작품은 현재까지 56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9번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한 천재 율곡 이이. 조선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천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율곡 이이를 들 수 있다. 율곡 이이는 9번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한 인물이다. 한 번 급제하기도 쉽지 않은 시험에서 9번이나 급제한 것은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이는 16세기에 정치, 경제, 국방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며 조선시대 유학사상을 꽃피우게 한 인물로서 1972년 5,000원권 화폐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추리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는 미스테리, 범죄, 추리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지금까지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약 40억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이 되며 기네스북에 셰익스피어와 함께 전 시대, 전 장르를 통틀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작품은 현재까지 56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제4과 색채. 색채 심리 검사로 알아보는 나. 하워드와 도로시 선이 개발한 색채 치료 검사법인 CRR은 선호하는 색에 따라 개인의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색채를 통해 개인의 성격과 심리를 알아보는 검사법이다. 아래의 색 중에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색을 골라보자. 당신이 고른 색은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빨강. 남을 따르기보다
먼저 앞서 이끄는 성격으로 지도력이 있으나 경쟁심이 강하고 정열적이다. 끊임없이 에너지가 솟구치는 당신, 논리와 감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자. 주황, 낙천적인 성격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활동은 피로를 부를 수 있으므로 일의 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노력하자. 노랑, 이성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지적이고 분석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심술을 부리거나 악의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초록, 언제나 균형을 추구해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며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지나친 조심성을 가진 당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파랑, 어려운 일도 침착하게 잘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너무 공상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자. 진청, 온화하며 쉽게 흥분하지 않는 성격으로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고립과 자신감 결여로 이어지니 주의하자. 보라, 신비함과 정신적 세계에 관심이 많지만 현실에도 잘 적응한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 부족을 이겨내자. 자홍,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낼 줄 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가진 욕구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니 균형을 가지도록 하자.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워드와 도로시 선이 개발한 색채 치료 검사법인 CRR은 선호하는 색에 따라 개인의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색채를 통해 개인의 성격과 심리를 알아보는 검사법이다. 아래의 색 중에서 가장 마음이 끌리는 색을 골라보자. 당신이 고른 색은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빨강, 남을 따르기보다 먼저 앞서 이끄는 성격으로 지도력이 있으나 경쟁심이 강하고 정열적이다. 끊임없이 에너지가 솟구치는 당신, 논리와 감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자. 주황, 낙천적인 성격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활동은 피로를 부를 수 있으므로 일의 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노력하자. 노랑, 이성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지적이고 분석적이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심술을 부리거나 악의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초록, 언제나 균형을 추구해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며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지나친 조심성을 가진 당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파랑, 어려운 일도 침착하게 잘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너무 공상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자. 진청, 온화하며 쉽게 흥분하지 않는 성격으로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고립과 자신감 결여로 이어지니 주의하자. 보라, 신비함과 정신적 세계에 관심이 많지만 현실에도 잘 적응한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 부족을 이겨내자. 자홍,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낼 줄 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가진 욕구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니 균형을 가지도록 하자. 제4과 색채 세계 국기의 색 국기는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색상과 모양으로 국가의 역사와 이상을 나타낸다. 국기에는 주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등 알아보기 쉬운 선명한 색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국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무슨 색일까? 190여 개 국기의 색을 확인한 결과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색은
148개국이 사용한 빨간색이다. 2위는 140개국에서 사용한 흰색이다. 3위는 102개국에서 사용한 파란색이고 89개국에서 사용한 노란색과 87개국에서 사용한 초록색이 그 뒤를 잇는다. 이하 59개국이 검은색, 9개국이 주황색과 갈색, 6개국이 회색, 2개국이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기에 사용된 색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빨간색은 피와 정열, 혁명, 박애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강, 바다, 물, 하늘, 자유를 의미한다. 노란색은 태양과 번영, 그리고 사막을, 초록색은 희망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검은색은 고난, 정의, 단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흰색은 자유, 평화, 진리, 순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색상이 상징하는 의미는 다르다. 같은 흰색이라고 해도 한국 태극기의 경우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반면 프랑스의 삼색기에서는 평등을 상징한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국기는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색상과 모양으로 국가의 역사와 이상을 나타낸다. 국기에는 주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등 알아보기 쉬운 선명한 색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국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무슨 색일까? 190여 개 국기의 색을 확인한 결과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색은 148개국이 사용한 빨간색이다. 2위는 140개국에서 사용한 흰색이다. 3위는 102개국에서 사용한 파란색이고 89개국에서 사용한 노란색과 87개국에서 사용한 초록색이 그 뒤를 잇는다. 이하 59개국이 검은색, 9개국이 주황색과 갈색, 6개국이 회색, 2개국이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기에 사용된 색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빨간색은 피와 정열, 혁명, 박애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강, 바다, 물, 하늘, 자유를 의미한다. 노란색은 태양과 번영, 그리고 사막을, 초록색은 희망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검은색은 고난, 정의, 단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흰색은 자유, 평화, 진리, 순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색상이 상징하는 의미는 다르다. 같은 흰색이라고 해도 한국 태극기의 경우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반면 프랑스의 삼색기에서는 평등을 상징한다. 제4과 색채 컬러 마케팅, 색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는다. 코카콜라, 스타벅스, 삼성, 이들 브랜드를 연상하면 어떤 색상이 떠오르는가? 코카콜라는 힘, 열정의 빨간색 로고, 스타벅스는 환경 친화적, 휴식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녹색 로고, 삼성은 신뢰, 미래지향적, 성공적인 이미지의 파란색 로고가 단연 떠오를 것이다. 이렇듯 컬러는 이제 브랜드의 개성과 그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 간 품질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컬러를 제품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시각을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 중 대부분은 컬러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컬러의 위력은 오늘날 더욱 강해져 세계의 유명 기업들은 컬러를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색상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 기법을 컬러 마케팅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컬러 마케팅을 처음 도입한 회사는 미국의 만년필 회사인 파커로 1920년대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 소비층이 늘자 기존의 검은색 또는 갈색이었던 만년필의 틀을 깨고 붉은색 만년필을 생산하였다.
여성의 립스틱을 연상케 하는 붉은색을 입히고 여성이 잡기 편하도록 기존 제품보다 가늘게 만든 만년필은 불티나게 팔렸다. 이후 1930년대 미국의 GM 회사가 자동차에 컬러를 도입해 인기를 끌면서 컬러 마케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컬러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째, 소비자를 한눈에 사로잡아야 한다. 미국의 컬러 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은 90초 안에 결정되며 상품에 대한 판단은 80%가 컬러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의 기획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소비자들을 사로잡아야 한다. 둘째, 컬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즘 한국에서는 빨간색 국물이 아닌 흰색 국물 라면과 천연 원료를 첨가하여 원료의 색을 그대로 살린 컬러 국수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바나나의 껍질은 노랗지만 속은 하얀 점에 주목해 노란색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흰색 바나나 우유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깬 역발상 컬러로 상품의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컬러는 기업의 고유 이미지를 확립할 때 브랜드명, 슬로건보다 더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된다. 예를 들어 샤넬과 애플이 기업 로고, 제품, 포장, 매장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컬러를 통일시킨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에 대한 고유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자사의 컬러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고 뇌리에 박히도록 특유의 컬러 이미지를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하나의 컬러를 지금까지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며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이미지를 컬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 세계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시대와 유행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컬러 마케팅 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코카콜라, 스타벅스, 삼성. 이들 브랜드를 연상하면 어떤 색상이 떠오르는가? 코카콜라는 힘, 열정의 빨간색 로고. 스타벅스는 환경 친화적, 휴식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녹색 로고. 삼성은 신뢰, 미래지향적, 성공적인 이미지의 파란색 로고가 단연 떠오를 것이다. 이렇듯 컬러는 이제 브랜드의 개성과 그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 간 품질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컬러를 제품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시각을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 중 대부분은 컬러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컬러의 위력은 오늘날 더욱 강해져 세계의 유명 기업들은 컬러를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색상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 기법을 컬러 마케팅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컬러 마케팅을 처음 도입한 회사는 미국의 만년필 회사인 파커로 1920년대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 소비층이 늘자 기존의 검은색 또는 갈색이었던 만년필의 틀을 깨고 붉은색 만년필을 생산하였다. 여성의 립스틱을 연상케 하는 붉은색을 입히고 여성이 잡기 편하도록 기존 제품보다 가늘게 만든 만년필은 불티나게 팔렸다. 이후 1930년대 미국의 GM 회사가 자동차에 컬러를 도입해 인기를 끌면서 컬러 마케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컬러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째, 소비자를 한눈에 사로잡아야 한다. 미국의 컬러 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은 90초 안에 결정되며 상품에 대한 판단은 80%가 컬러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의 기획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소비자들을 사로잡아야 한다. 둘째,
컬러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즘 한국에서는 빨간색 국물이 아닌 흰색 국물 라면과 천연 원료를 첨가하여 원료의 색을 그대로 살린 컬러 국수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바나나의 껍질은 노랗지만 속은 하얀 점에 주목해 노란색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흰색 바나나 우유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깬 역발상 컬러로 상품의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컬러는 기업의 고유 이미지를 확립할 때 브랜드명, 슬로건보다 더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된다. 예를 들어 샤넬과 애플이 기업 로고, 제품, 포장, 매장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컬러를 통일시킨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에 대한 고유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자사의 컬러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고 뇌리에 박히도록 특유의 컬러 이미지를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하나의 컬러를 지금까지 고수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며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이미지를 컬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 세계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시대와 유행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컬러 마케팅 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과 색채. 더 읽어봅시다. 이중적인 색, 황색. 색의 상징적 의미는 문화마다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상반된 면도 있다. 색 중에서 가장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는 색은 황색이다. 황색만큼 국가나 장소에 따라 선호도가 극과 극인 색도 드물 것이다. 동양에서 황색은 예로부터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어 왔다. 동양의 종교인 힌두교 불교에서는 황색을 최고의 색으로 여겼으며 불상이 황색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필리핀에서는 1986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민중들이 황색 혁명을 일으켜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황색을 고귀함과 힘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긴다. 그러나 서구, 특히 기독교 사회에서는 황색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에서 배신자로 여겨지는 유다는 많은 작품 속에서 황색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영어에서 옐로 저널리즘은 파렴치한 무절제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로 선정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며 옐로독은 사악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듯 서양에서는 황색을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한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색의 상징적 의미는 문화마다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상반된 면도 있다. 색 중에서 가장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는 색은 황색이다. 황색만큼 국가나 장소에 따라 선호도가 극과 극인 색도 드물 것이다. 동양에서 황색은 예로부터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어 왔다. 동양의 종교인 힌두교, 불교에서는 황색을 최고의 색으로 여겼으며 불상이 황색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필리핀에서는 1986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민중들이 황색 혁명을 일으켜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황색을 고귀함과 힘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긴다. 그러나 서구, 특히 기독교 사회에서는 황색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에서 배신자로 여겨지는 유다는 많은 작품 속에서 황색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영어에서 옐로 저널리즘은 파렴치한 무절제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말로 선정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며 옐로독은 사악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듯 서양에서는 황색을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한다. 제5과 예술과 삶. 강의실로 들어온 비틀스.
한국대학 최초의 비틀스 강좌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에서 개설되었다. 이 강좌의 강사는 1980년대 록밴드 다섯 손가락의 리드보컬 이두헌 씨이다. 이 씨가 강의하게 된 비틀스 강좌의 공식 이름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전공 선택 과목인 기초전공 3이다. 비록 과목명에 비틀스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술대학 학생들에게는 비틀스 강좌로 알려져 있다. 이 씨는 비틀스가 사용한 화성, 멜로디 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사에서 추구한 사랑, 평등, 평화 등의 사회적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이 수업을 간단히 소개했다. 원래 이 강좌는 20명 정도의 2학년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지만 학년 구분 없이 5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렸다.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 2학년생인 김기현 씨는 막연히 알았던 비틀스의 역사부터 연주법까지 꼼꼼히 배울 수 있어 재미있다고 말했다. 비틀스가 세상에 존재한 기간은 1962년부터 1970년까지 불과 8년이다. 비틀스는 앨범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장 이상에 달하며 빌보드 차트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여 현재까지 이를 능가하는 가수는 없다. 한국에 실용음악과가 있는 대학은 수십 곳이 넘지만 비틀스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경희대학교가 처음이다. 이 대학의 이유창 부학장은 비틀스는 세계 대중음악계의 한 획을 그은 밴드임에도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른다면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음악, 미술, 문학 등 폭넓은 예술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틀스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기를 바란다고 강좌 개설 목적을 밝혔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한국대학 최초의 비틀스 강좌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에서 개설되었다. 이 강좌의 강사는 1980년대 록밴드 다섯 손가락의 리드보컬 이두헌 씨이다. 이 씨가 강의하게 된 비틀스 강좌의 공식 이름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전공 선택 과목인 기초전공 3이다. 비록 과목명에 비틀스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술대학 학생들에게는 비틀스 강좌로 알려져 있다. 이 씨는 비틀스가 사용한 화성, 멜로디 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사에서 추구한 사랑, 평등, 평화 등의 사회적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이 수업을 간단히 소개했다. 원래 이 강좌는 20명 정도의 2학년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지만 학년 구분 없이 5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렸다.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2학년생인 김기현 씨는 막연히 알았던 비틀스의 역사부터 연주법까지 꼼꼼히 배울 수 있어 재미있다고 말했다. 비틀스가 세상에 존재한 기간은 1962년부터 1970년까지 불과 8년이다. 비틀스는 앨범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장 이상에 달하며 빌보드 차트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여 현재까지 이를 능가하는 가수는 없다. 한국에 실용음악과가 있는 대학은 수십 곳이 넘지만 비틀스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경희대학교가 처음이다. 이 대학의 이유창 부학장은 비틀스는 세계 대중음악계의 한 획을 그은 밴드임에도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른다면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음악, 미술, 문학 등 폭넓은 예술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틀스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기를 바란다고 강좌 개설 목적을 밝혔다. 제5과 예술과 삶.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나에게 최고의 카메라이다. 휴대가 간편한 것은 물론이고 성능도 뛰어나다. 또 조작이 쉬워 피사체와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즉시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다. 내가 찍은 사진들은 모두 소소한 일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진을 특별한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능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노출과 초점 기능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화면이 어둡거나 희미한 경우가 있다. 이때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노출 기능이며 가장 또렷하게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여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초점 기능이다. 노출과 초점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노출보다 어둡거나 밝게 찍을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어 색다른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에 모든 사진이 항상 또렷하게 초점이 맞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찍는 사람에 따라 노출과 초점을 달리하는 것도 사진의 재미이다. 다음으로는 격자 기능이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격자나 안내선을 활성화시키면 카메라 화면에 가로와 세로로 흰 줄이 생겨 화면이 9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이 기능을 모르거나 쓰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데 나는 유용하게 쓰고 있다. 기준선이 있으면 화면의 구성이나 피사체의 배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술 전문 서적에서 말하는 이른바 3분할 구도를 설정할 때뿐만 아니라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수직과 수평이 잘 잡힌 사진은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일부러 수직과 수평을 무너뜨려 사진에 긴장감을 부여하거나 낯선 느낌을 주는 등 의외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파격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데에도 격자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기능만 잘 알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스마트폰 카메라는 나에게 최고의 카메라이다. 휴대가 간편한 것은 물론이고 성능도 뛰어나다. 또 조작이 쉬워 피사체와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즉시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다. 내가 찍은 사진들은 모두 소소한 일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진을 특별한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능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노출과 초점 기능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화면이 어둡거나 희미한 경우가 있다. 이때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노출 기능이며 가장 또렷하게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여 그곳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초점 기능이다. 노출과 초점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노출보다 어둡거나 밝게 찍을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어 색다른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에 모든 사진이 항상 또렷하게 초점이 맞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찍는 사람에 따라 노출과 초점을 달리하는 것도 사진의 재미이다. 다음으로는 격자 기능이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격자나 안내선을 활성화시키면 카메라 화면에 가로와 세로로 흰 줄이 생겨 화면이 9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이 기능을 모르거나 쓰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데 나는 유용하게 쓰고 있다. 기준선이 있으면 화면의 구성이나 피사체의 배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술 전문 서적에서 말하는 이른바 3분할 구도를 설정할 때뿐만 아니라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수직과 수평이 잘 잡힌 사진은 안정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일부러 수직과 수평을 무너뜨려 사진에 긴장감을 부여하거나 낯선 느낌을 주는 등 의외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파격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데에도 격자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기능만 잘 알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 제5과 예술과 삶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일종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말로써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은 미술을 통해 심리를 표현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대를 받았거나 폭력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는 말하는 것 자체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데 미술은 그러한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술 치료는 성인, 노인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술 치료의 종류는 치료 대상에 따라 크게 개인 미술 치료, 집단 미술 치료, 가족 미술 치료로 나눌 수 있다. 개인 미술 치료는 내담자와 미술 치료사 간에 1대1로 진행된다. 집단 미술 치료는 집단 심리 치료에 미술 활동을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6명에서 10명 정도가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나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가족 미술 치료는 내담자의 문제가 내담자 자신만의 문제이기보다는 전 가족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개인 치료는 오랜 기간에 걸친 성격 탐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반해 가족 치료는 전 가족이 치료의 대상이 되므로 결과물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수용이 빠르며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탐색이 깊게 이루어진다. 미술 치료의 방법은 목적에 따라 진단을 위한 방법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진단을 위해서는 대체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주로 인물, 가족, 학교 생활, 집, 나무 등을 그리게 하여 내담자의 성격이나 심리를 진단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그림 그리기뿐만 아니라 그림 완성하기, 점토로 인물상 만들기,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치료를 위한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진단과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기법도 있다. 진단과 치료에 모두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나무 그리기는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그리도록 하는 것이다. 나무는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뿌리, 줄기, 가지, 열매, 잎, 전체 인상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나무 그림 검사는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진단뿐 아니라 내담자의 치료 중에 심리 변화 과정을 살피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다음 그림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그림이다. 이 학생은 상담 초기에 나무의 둥근 윗부분이 절단된 그림을 그렸다. 이것은 대체로 행동보다는 사고에 관심이 높고 지적인 면에 대한 성취 욕구가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나무 아래의 지면에 그은 선을 통해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상담 1개월 후에는 그림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에 그은 선은 없어지고 나무의 윗부분은 모두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심리가 다소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그림에서 큰 나무는 어머니이고 작은 나무는 학생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담 후에는 자신의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하나의 완성된 나무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호 교류적, 의존적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술 치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이다.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더욱 원활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치료사에게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또한 내담자는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미술 치료 과정의 결과물보다 과정 자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 치료를 어색해하거나 창작 활동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으므로 미술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는다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미술 치료는 심리 치료의 일종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말로써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아동은 미술을 통해 심리를 표현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대를 받았거나 폭력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는 말하는 것 자체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데 미술은 그러한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술 치료는 성인, 노인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술 치료의 종류는 치료 대상에 따라 크게 개인 미술 치료, 집단 미술 치료, 가족 미술 치료로 나눌 수 있다. 개인 미술 치료는 내담자와 미술 치료사 간의 1대1로 진행된다. 집단 미술 치료는 집단 심리 치료에 미술 활동을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6명에서 10명 정도가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나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가족 미술 치료는 내담자의 문제가 내담자 자신만의 문제이기보다는 전 가족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개인 치료는 오랜 기간에 걸친 성격 탐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반해 가족 치료는 전 가족이 치료의 대상이 되므로 결과물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수용이 빠르며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탐색이 깊게 이루어진다. 미술 치료의 방법은 목적에 따라 진단을 위한 방법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진단을 위해서는 대체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주로 인물, 가족, 학교 생활, 집, 나무 등을 그리게 하여 내담자의 성격이나 심리를 진단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그림 그리기뿐만 아니라 그림 완성하기, 점토로 인물상 만들기,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치료를 위한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진단과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기법도 있다. 진단과 치료에 모두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나무 그리기는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그리도록 하는 것이다. 나무는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뿌리, 줄기, 가지, 열매, 잎, 전체 인상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나무 그림 검사는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진단뿐 아니라 내담자의 치료 중의 심리 변화 과정을 살피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다음 그림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그림이다. 이 학생은 상담 초기에 나무의 둥근 윗부분이 절단된 그림을 그렸다. 이것은 대체로 행동보다는 사고에 관심이 높고 지적인 면에 대한 성취 욕구가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나무 아래의 지면의 그은 선을 통해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상담 1개월 후에는 그림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의 그은 선은 없어지고 나무의 윗부분은 모두 나타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심리가 다소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그림에서 큰 나무는 어머니이고 작은 나무는 학생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담 후에는 자신의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하나의 완성된 나무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호 교류적, 의존적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술 치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이다.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더욱 원활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치료사에게는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또한 내담자는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미술 치료 과정의 결과물보다 과정 자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술 치료를 어색해하거나 창작 활동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으므로 미술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받는다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5과
예술과 삶. 더 읽어봅시다. 동양화와 서양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동쪽 지역에서 전해온 기법대로 그린 그림을 동양화. 유럽을 중심으로 서양에서 발달해온 그림을 서양화라고 한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동양화는 그림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려 해서 풍경을 그릴 때에도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풍경을 통해 느낌을 표현했고, 서양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담기 위해 원근법을 이용해 사진처럼 생생한 그림을 그렸다. 또한 동양화는 채색을 엷게 하여 선이나 여백을 표현했고, 서양화는 화려한 색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양감을 표현했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감상법에도 차이가 있다. 서양화를 그린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젤 위에 캔버스를 올려놓고 시점을 하나로 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바로 앞에서 보고 멀리 떨어져서도 보면서 원근법을 살려 그렸기 때문에 서양화를 감상할 때에는 작가의 시선에 따라 그림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며 감상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동양화는 작가가 돌아다니며 본 여러 풍경을 한 장면에 옮겨와 그렸기 때문에 시점이 여러 개가 된다. 그러므로 작품을 좀 더 충실히 감상하려면 작가의 시선에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동쪽 지역에서 전해온 기법대로 그린 그림을 동양화, 유럽을 중심으로 서양에서 발달해온 그림을 서양화라고 한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동양화는 그림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려 해서 풍경을 그릴 때에도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풍경을 통해 느낌을 표현했고, 서양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담기 위해 원근법을 이용해 사진처럼 생생한 그림을 그렸다. 또한 동양화는 채색을 엷게 하여 선이나 여백을 표현했고, 서양화는 화려한 색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양감을 표현했다. 동양화와 서양화는 감상법에도 차이가 있다. 서양화를 그린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젤 위에 캔버스를 올려놓고 시점을 하나로 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바로 앞에서 보고 멀리 떨어져서도 보면서 원근법을 살려 그렸기 때문에 서양화를 감상할 때에는 작가의 시선에 따라 그림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며 감상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동양화는 작가가 돌아다니며 본 여러 풍경을 한 장면에 옮겨와 그렸기 때문에 시점이 여러 개가 된다. 그러므로 작품을 좀 더 충실히 감상하려면 작가의 시선에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는 것이 좋다.